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도 이 생선을 겨울철에 얼렸다가 말렸다가 해서 과메기라고 부르면서 즐겨 먹은 역사가 꽤 길지요. 바로 청어라는 생선인데요. 이 청어가 지금의 조선업, 배 만드는 산업과 해운업을 발전시키고 또 대부업, 무역업, 보험업 같은 금융산업의 발전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역사. 오늘 공부왕 이종훈 시간에 세계사의 역사를 바꾼 청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사주간지 타임이 올해 최고 발명품 100가지를 발표했는데요. 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혁신 제품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는 좋은 아이디어를 줄 만한 몇 가지 발명품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과거 유럽에서도 즐겨 먹던 청어라는 생선이 이 역사를 바꿀 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공부왕 이종훈 시간, 저희 대신 공부해 주시는 분이죠. 오늘은 청어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경제 공부 좀 대신 해달라고 저희가 계속 요청드려서 아주 요즘 밤을 새우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청어하고 경제하고도 관계 있어요? 세종대학교의 홍익희 교수의 말로 대답을 대신할게요. 예. 세종대학교 홍익희 교수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음. 자본주의는 청어로부터 시작됐다. 청어 없었으면 자본주의도 없었다. 이렇게 오. 얘기를 한 거죠.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예. 자본주의 역사, 유럽 경제사를 이해하려면 청어에 대한 공부가 필수더라고요. 이런 서류랍니다. 참. 문서 책들이 네. 꽤 있어요. 책 있죠. 대표적인 경제학 서적 하나 꼽으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아시죠? 예. 국부론의 청어 이야기 나옵니다. 솔직히 다 안 읽어서 모르겠어요. 후반부에 예. 청어 보조금에 그래요? 대한 아, 이야기가 그렇습니까? 국부론에 나와요. 예. 근데 사실 저도 예전에 볼 때 아니 왜 국부론에 청어 이야기가 나오지?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공부해 보니까 아담 스미스가 왜 국부론에 청어 이야기를 담았는지 좀 이해가 되고 이번에 공부할 때 참고했던 도서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세종대학교의 홍익희 교수가 쓴 세계를 바꾼 음식 이야기라는 책과 일본의 미야자키 마사카츠라는 사람이 쓴 돈의 흐름으로 보는 세계사. 예. 돈의 흐름으로 세계사를 보는데 청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출신의 모 폴센 박사가 쓴 논문인데 네덜란드 청어의 역사라는 논문을 읽었습니다. 근데 예. 참고로 이 논문은 266페이지나 되는데 번역본이 없어요. 그래서 원서를 읽느라 2주 가까이 걸렸습니다. 고생하셨네요, 진짜. 와. 근데 이게 모 폴센 박사의 네덜란드 청어 역사가 유럽에서 청어가 어떤 산업적인 지위를 가지고 유럽의 경제사를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해서 가장 방대한 데이터를 정리한 책이라 예. 뭐 안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청어가 자본주의를 만들었다는 건 어떤 스토리예요? 진짜 궁금한데요. 이 과거 유럽에서 청어, 그러니까 특히 이제 14세기에서 19세기까지 유럽에서 청어는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 그러니까 청어가 뭐였길래? 청어가 뭐라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예. 이 15세기에 그 유럽의 경제적인 패권은 한자 동맹, 독일의 북부 지역에 있는 상업 도시들과 발트해 지역의 상업 도시들이 한 200여 개가 연합해 있었던 한자 동맹이 유럽의 경제적인 패권을 쥐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국부를 쌓아 올리고 유럽 경제 패권을 쥘 수 있었던 비결이 청어였습니다. 그리고 15세기, 16세기 유럽 경제의 중심은 네덜란드인데 네덜란드 역시 청어를 기반으로 해서 유럽의 경제적 패권 중심이 될 수 있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14세기까지 청어가 한자 동맹이 있었던 발트해 지역에서 주로 잡혔는데 15세기 되면서 기후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청어가 네덜란드와 영국 쪽의 북해 바다로 이동을 하고 유럽 경제의 패권도 발트해의 한자 동맹에서 자연스럽게 북해 네덜란드로 이동하게 됩니다. 청어를 그 당시에 많이 잡아먹었어요? 많이 먹었죠. 그 주식이 청어였어요?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청어 소비가 엄청났어요.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적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유럽에서 금식 기간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금식 기간에 또 고기를 못 먹었는데 생선은 또 먹을 수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청어를 주로 많이 먹었고 서민들이 즐겨 먹던 아주 값싼 생선이었는데 문제는 청어가 부패하기 쉽다는 겁니다. 기름기가 많아서 빨리 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고등어처럼 바다에서 잡아오면
육지에서 소금에 절여서 판매를 했는데 예. 반대로 청어는 싼데 소금은 비쌌어요. 아 당시에. 네, 소금은 굉장히 비쌌어요. 야,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데 독일 북부 도시에 있던 이 르베크라는 지역에 음. 암염 광산이 있었어요. 암염이라고 하시죠. 그냥 바위인데 바위에 소금, 손으로 소금 찍어보면 바위. 짭짤해서 네, 야, 소금 이거 바위. 깨서 소금으로 쓰면 네. 되겠다 싶은. 근데 리베크가 이 음. 암염 광산에서 나는 암염을 소금을 통해서 발트 지역 국가들의 소금을 독점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아, 그 동네. 근데 발트 지역 국가들이 청어를 잡아서 뭐 정말 소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청어잡이 배들이 소금이 필요하잖아요. 절임에 그렇겠죠. 필요한 소금이 그렇겠죠. 필요한데 이걸 예. 계속적으로 리베크 지역에서 받아와야 됐거든요. 네. 그러다가 청어잡이 배들이 소금 산지인 리베크로 가서 그냥 거기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로 청어가 옮겨갔다고 했으니 네. 독일 앞바다로. 그러니까 리베크가 청어 가공에서 유통 판매까지 다 독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 리베크는 한자 동맹 중에서도 독보적인 지위를 누리는 지역이 됐습니다. 네, 소금이 나온다는 이유로. 예. 예. 근데 15세기부터 발트에서 청어가 안 잡히기 시작해요. 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리베크를 비롯한 한자 동맹이 쇠락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청어가 이동했던 북해의 네덜란드가 네. 등장하면서 한자 동맹에 몰락을 가져옵니다. 그때부터는 네덜란드에서 그럼 청어도 주로 잡고 네. 선원들도 거기서 쉬고 네. 절이는 것도 거기서 하고. 네. 근데 문제는 소금이었어요. 소금이 예. 리베크를 중심으로 한자 동맹이 독점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암염을 가지고 오려면 네덜란드에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스페인에서 네, 추방당해서 네. 네덜란드로 온 유대인들이 음. 많은데 이 유대인들이 보니까 청어는 많이 잡히는데 소금이 없다. 이러면 청어보다는 소금이 핵심이다. 음흠. 이런 걸 간파하고 소금을 리베크에서 가져오면 한자 동맹의 독점 구조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예. 다른 대체제를 찾아야 된다. 음. 라고 생각해서 리베크의 암염 대신에 이베리아 반도에서 나는 천일염, 바다에서 나는 천일염을 수입해서 가져옵니다. 아, 이 염전에서 만든 거. 네, 염전에서 만든 거. 이베리아 반도면 저기 저 뭐 스페인 포르투갈 네. 일단 그 동네입니까? 스페인 쪽에서 쫓겨나가지고 아, 자기들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천일염을 받는데 그러네. 옛날에 나 소금 네. 저기 저 그쪽에서 바닷가에서 있었는데. 만들던데. 저 강산에서 만드는 게 아닌데 라고 해서 대체제로 암염이 아닌 천일염을 가져와요. 뭐 뭐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네, 호불호는 있지만 가격 면에서 천일염이 훨씬 더 쌌어요. 여기에 유대인들이 기술 혁신을 더합니다. 기술 혁신을 더하는 게 네. 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 1358년에 빌렘 벤켈소어라는 한 어부. 빌렘 벤켈소어는 이 그냥 정말 평범한 어부인데 네. 이 사람이 바다에서 청어잡이 하는 어부였는데 예. 청어잡이 하다가 작은 칼로 배 위에서 내장 제거하고 소금물에 그 청어를 넣어서 절여서 네. 우리 식으로 하면 치킨 염지하듯이 염지해가지고 네. 청어를 먹었던 인물이에요. 그 방법을 찾아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빌렘 벤켈소어는 예. 그냥 평범한 어부인데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를 역사를 논할 때 항상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은 청어잡이 어부인데 뭘 특별히 잘하셨던 그냥 분이라고요? 이걸 했어요. 그 염지법을 개발했어요. 내장 긁어내고 소금물에 담그는 걸. 담그는 거. 근데 이걸 유대인들이 이 방식을 가져옵니다. 아니 뭐 그걸 뭐 가져오고 자시고요. 이 방식을 가져오는 게 생선은 그렇게 먹어야지. 그 전에는 소금을 절였다니까요. 간 고든 것처럼 염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소금 바닷물에다 그냥 넣어.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예전에는 청어를 예. 잡으러 바다에 배를 띄워서 나가잖아요. 예. 그럼 청어가 상하기 전에 빨리 돌아와야 되니까 멀리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벤켈소의 방식을 하면 배 위에서 염지를 하면 돼요. 소금이 아니라 그냥 바닷물 퍼서 거기다 그래도 되고. 담근다고요? 예. 소금물에 그냥 담궈서 염지를 하면 좀 더 멀리 나갈 수 있고 조업을 좀 더 오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많이는 못 잡겠는데요. 많이는 못하죠. 못 잡. 그래서 예. 등장한 게 유대인들이 또 하나의 아이디어를 냅니다. 분업 시스템을 가져가자. 그건 어떻게 하는 거죠? 고기 잡는 사람 따로 두고 내장 발라내는 사람 따로 두고 소금통에 그 고기를 집어넣는 사람 그리고 통 만드는 사람 이걸 다 따로따로 분업해서 한 예. 배에 태우자. 예. 그러면 더 생산성이 올라간다. 실제로 분업을 통해 생산성이 올라갔어요. 그것도 당연히 선원이 같은 배에 타면 야 나는 고기 계속 잡을 테니까 넌 소금 좀 절여 얼른.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 그러니까 이게 같은데. 숙련되니까 그 당시에 기록에 이런 기록이 있었다 그래요. 숙련되니까 네. 숙련공 한 사람이 한 시간에 청어 2,000마리 내장을 제거할 수 있더라. 아 그때는 다 같이 잡고 다 같이 내장 바르고 다 같이 절이고 그랬나 보군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쪽은
한 그룹은 고기만 잡는 거예요. 예. 한 그룹은 잡은 고기를 내장을 발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네. 다른 그룹은 그걸 소금통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통이 부족할까 봐 통을 만드는 사람이 따로 뒤에서 통 계속 만들고 있고. 아, 배 위에서. 네. 그러면서 네덜란드가 이 절임 청어 생산량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게 돼요. 아. 그러면서 포획부터 처리, 가공, 수출까지 일괄공정으로 거의 기업화되는 그런 청어잡이 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청어가 이제 본격적인 하나의 산업이 되는 거죠. 네. 게다가 네덜란드의 유대인들이 소금을 암염해서 천일염으로 대체하면서 예. 소금 유통과 청어 유통의 독과점 체제를 완성하게 됩니다. 돈 잘 벌었겠네요. 돈 많이 벌었죠. 예. 그게 자본주의의 시작이에요. 아니요. 시작은 아니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돈이 모여들어요. 근데 돈이 막 모여드니까 사람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잖아요. 게다가 유대인들인데 예. 유대인들이 야 이거 좀 더 많이 잡을 수 없어? 좀 더 많이 잡아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좀 더 많이 잡으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그물도 많이 필요하고 소금도 많이 필요하고. 더 많은 배도 필요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배가 필요한데 뭐 사실 네덜란드 인근에 있는 그 청어만 가지고 잡는다면 더 많이 잡는다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더 먼 바다, 그렇겠죠. 심지어 스코틀랜드까지 영국과 스코틀랜드까지 가서 잡아올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지? 큰 배가 필요하겠네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예. 북해에서 오랫동안 머무르고 또 바다에서 폭풍이라든지 악천후를 만났을 때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배가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청어를 신선하고 고품질로 유지할 수 있도록 배에서 네.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가 바다에서 보내는 시간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러니까 청어를 많이 싣고 다시 잡아야 돌아왔다가 나가고 이걸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세 가지를 고민해요. 그러면서 되니까. 방법은 거기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배를 만들면 된다라고 네. 생각해요. 그래서 예. 자기들이 배를 만듭니다. 청어잡이 전문 선박을 만드는데 이걸 뷰스라고 하거든요. 뷰스라고 해서 뭐 뷰스, 비우스? 예. 예. BUSS인데 예, 영어로 하면 영어 번역기 돌리면 버스로 나와요. 계속. 네, 네. 근데 뷰스에서 염장 숙련공이 타고 통 만드는 사람도 타고 아까 말한 그 분합 시스템을 갖추고 예. 하는데 뷰스는 실제로 청어를 더 많이 실어야 되잖아요. 예. 청어를 더 많이 실어야 되니까 갑판보다 밑에 배 아래쪽을 더 크게 만듭니다. 청어 실으려고. 네. 그래서 배가 뚱뚱해져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 이제 유럽 그 예전 대항해 시대 때 배를 보면 날렵한 배도 있지만 뚱뚱한 배도 있잖아요. 예, 예. 이 뚱뚱한 배의 원형이 이제 그 청어잡이 배거든요. 청어 네덜란드 저장하려고. 청어잡이 배거든요. 예, 예. 근데 이 뚱뚱한 배를 만들어서 당시로서 80톤에서 100톤까지 청어를 적재할 수 있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이 적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청어잡이 배들이 원양어업을 넣습니다. 멀리 가서. 그래서 영국 쪽 사람들은 영국 쪽 어부들은 네덜란드 배가 나타나면 분통을 터뜨렸다 그래요. 아, 저 친구들이 다 잡아가고. 다 잡아가고 자기들은 이런 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염장 기술도 없기 때문에 네. 그냥 낚시하듯이 근해에서 겨우겨우 잡아가는데 거의 네덜란드 배가 그물로 다 싹쓸이해 가니까 아, 지금이야 뭐 물고기들 당연히 많이 잡는 거지 싶지만 그 당시에는 물고기라고 하는 게 그렇게 대량으로 잡거나 하는 게 없었나 보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 그 청어잡이 배가 기하급수적으로 그게 늘어나는데 산업이 되고. 네. 1560년에 배가 1000척이 있었는데 1610년에 1500척으로 늘어나고 1620년에 2000척 늘어나고 그다음에 1666년의 통계를 보면 네덜란드에 청어를 잡는 어부만 3만 명. 와. 그리고 청어 보관, 뭐 가공, 염장 그리고 통 만드는 사람, 그물 만드는 사람, 청어잡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이 45만 명. 야, 이게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하고 비슷한가 이 보네요. 45만 명이요. 당시 예. 네덜란드 인구의 5분의 1이었습니다. 와. 네덜란드 인구의 20%가 네덜란드에서 청어와 직접적인 일을 했고 이 사람들과 관련된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을 다 합치면 절반이 넘어간 거예요. 당시에 첨단 산업이었군요. 첨단 산업, 최첨단 산업이고 국부를 쌓을 수 있는 그거 아주 중요한 수출하고. 그리고 이걸 독점하고 하다 보니까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기술적 신 분업을 통한 대량 생산, 대량 소비잖아요. 근데 이게 네덜란드 청어 산업에서 처음 시작됐죠. 듣다 보니까
청어를 더 많이 잡고 유용하게 하려면 배를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해봐야 되면 배 만드는 기술도 같이 좀 같이 늘었겠어요. 늘었죠. 같이 예. 늘었죠. 청어 산업을 잘하기 위해서 청어 전문 선박을 만들었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래를 뚱뚱하게 만들었잖아요. 음. 이게 근데 네덜란드 선박들이 그 청어잡이 배를 그렇게 몰고 다니니까 다른 나라에서 볼 때 음. 야, 그런 배 어떻게 만드니? 우리도 좀 필요해라고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 당시에 15세기, 16세기 당시에 선박이 다른 나라를 통과할 때, 다른 나라 바다를 통과할 때 네. 통행세를 내야 되는데 예. 통행세가 이 갑판의 크기와 넓이로 쟀어요. 근데 그렇게 갑판은 작게 생각하는데 하고 밑에를 크게. 그렇죠. 네덜란드의 청어잡이 배는 갑판이 작고 밑에는 넓어요. 와. 그러니까 통행세 자체를 줄일 수 있어요. 야. 그 다음에 이게 또 장점이 뭐냐면 이 배를 그 지어달라고 발주하는 사람들은 부자들이잖아요. 예. 배를 타는 선원들의 안전이 물론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돈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건을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많이 타는 배보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는 배들이 해적이나 이런 그 위협들을 그 대비하기 위해서 군인도 타고 대포도 싣고 막 그랬는데 네. 네덜란드 유대인들은 안 그랬거든요. 갑판을 좁게 만들고 필요한 사람만 태워서 보내는 거예요. 해적 만나면 해적 만나면 뺏기는 거고. 대포가 비싸다. 그러니까 대포 싣고 이럴 바에는 그냥 알겠어요. 배에 물건을 예. 더 많이 싣자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볼 때 운임비도 적게 들어요. 그렇죠. 이 배를 타면 사람이 적게 들어요. 인건비가 적게 적으니까. 들으니까 운임비도 적게 들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에 선박 발주가 몰려듭니다. 그런 배 만들어 달라고. 게다가 여기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 소위 청어 전문 선박인 벼스를 만들 때 나름 그 만드는 방법을 표준화시켰어요. 네. 표준화시키다 보니까 선박 제작 과정 전체가 표준화돼서 제작비가 다른 나라의 60% 이하로 떨어져요. 그렇겠죠. 각종 기자재 부품을 네. 그 동네에서 만들 테니까 다른 동네는 없으니. 그러니까 배 만드는 비용도 싸. 배에 물건도 많이 실 수 있어. 네. 그리고 심지어 이 배가 뚱뚱하다 보니까 그 오히려 작은 강 같은데 네. 강가로도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오. 그러니까 이게 네덜란드의 그 버스에서 만든 배들을 보니까 이건 일종의 그 당시로 보면 컨테이너선인 거예요. 예전에 남궁민 기자가 더 박스 얘기하면서 컨테이너가 세계 물류 역사를 바꿨다고 했잖아요. 강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짐을 부리고 내려올 만큼 유용하다 그 배가. 그러면서 이 플루트라고 불렀는데 플루트라는 이 배, 네덜란드가 만든 배는 당시에 컨테이너 선박이었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물류 혁신을 다 가져왔죠. 물류 혁신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덜란드로 물류가 다 몰려버려요. 그렇기도 하고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저렴하게 혁신적으로 만든 제품이 여기저기 팔리고 수출되기 좋았겠네요. 네. 그러면서 네덜란드로 물류가 몰리다 보니까 암스테르담 같은 곳이 유럽의 물류 중심지가 되는 거죠. 근데 물류 중심지가 되면서 교역과 무역이 계속 활발하게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금융과 무역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금융과 보험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금융 산업이 발전하고 보험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데 네덜란드가 그 당시에 청어로 돈을 워낙 많이 벌었기 때문에 네. 청어잡이 하겠다, 뭐 조선업 하겠다 이런 국민들에게 이자를 굉장히 싸게 줬어요. 예. 그 심지어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 적어놨는데 네덜란드는 2% 내지는 3%의 이자만 내도 돈을 빌릴 수 있는 나라다. 영국보다 훨씬 더 부유한 나라다. 지금으로 치면 미국의 양적 완화 같은 네. 거예요, 그죠? 이런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청어로 만든 돈이 나중에 금융과 보험으로 이어지고 네. 그 금융과 보험의 토대가 됐던 게 암스테르담 중앙은행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물류가 막 유럽 각지에서 오다 보니까 통화가 막 섞여 버리잖아요. 예. 돈이 막 섞이니까 이 돈을 통일시켜줘야 될 누군가가 필요하고 거기서 그 역할을 네. 네덜란드 정부가 하면서 최초의 중앙은행이라는 개념이 생겨나는 거죠. 이 모든 게 다 청어 때문이다. 청어에서 시작됐다. 네. 청어가 어디서나 흔하게 잘 잡혔으면 네. 그냥 나는 여기서 청어 잡아먹을게. 네덜란드 너희들은 알아서 잡아먹었을 텐데 각국에서도 청어가 부족하고 하니까 멀리 나가서 잡아오는 청어에 대한 가치가 높았겠네. 그러니까 발트해에서 북해로 이동했던 게 청어가 이동했던 게 유럽과 자본주의의 역사를 바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청와대 이동 경로가 유럽 경제 패권의 이동 경로입니다. 그 발트해에서 청어 잡던 옛날 그 사람들은 지금 잠깐 청어하고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그때 왜 그쪽으로 갔던 건지.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렇게 예. 얘기해요. 암스테르담과 네덜란드는 청어의 뼈로 만들어진 도시 나라이다. 야, 처음에는 물고기 잡는 거에 무슨 첨단 기술이 더 들어가냐고 내장 가르고 당연히 바닷물에 넣어놓으면 그렇게 원래 먹는 거죠 생각했는데 그 전에는 그런 게 아니었나 보네요. 네. 사소한 거 하나하나 발전시키는 게 혁신이죠. 예,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공부왕 이종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한 해 동안 등장한 신기하고 놀라운 제품들 100가지를 꼽아서 매년 우리 비즈니스에 도움될 만한 아이디어를 전해주곤 하는데 올해도 발표한 모양입니다.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 살펴보죠. 로그인디 조형경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타임지가 이거 가끔 하는 것 같긴 한데 매년 하는 거예요? 네, 매년 하고 있고요. 미국 그 주간지인 타임지가 창간된 게 보니까 1923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창간 100주년도 1년 남짓 남았는데요. 예. 지난해에도 발표를 했었고 올해도 이 올해 최고의 발명품 100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선정 기준이 타임지의 그 편집자와 특파원들로부터서 그 다양한 분야의 추천을 받는다고 해요. 예. 그래서 뭐 독창성, 창의성, 뭐 효과, 뭐 영향력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이제 선정을 네. 하는데요. 26개의 부문하고 또 뭐 스페셜 멘션이라고 해서 기타 부문까지 해서 27개 부문에서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예, 100가지. 음. 요즘에 뭐 발명이 당연히 계속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100가지씩이나 쏟아지나 싶기도 하고 네. 무슨 소리야 이 친구 뭐 100개 고르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경쟁이 치열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100가지 중에서는 뭐 코로나 예. 관련된 뭐 백신이나 이런 제품들을 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빼고 예. 좀 신기하고 정말 발명품이다 싶은 몇 가지를 오늘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그럼 조 대표님이 뽑으신 100가지 중에 몇 개? 8가지. 8개. 네. 한번 들어보시면 네. 야, 이게 뭔가 뇌가 말랑말랑해지는 느낌을 받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예. 네, 그 접근성 분야에서 글자를 읽어주는 오르캠 리드라고 하는 제품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오르캠 리드라고 하는 제품은 노안이나 시력이 안 좋은 사람 그리고 이제 난독증으로 뭐 글자를 읽을 수는 있지만 글자가 눈에 잘 안 들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짧은 글만 읽다 보니까 요즘 난독증을 호소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예. 이런 분들한테 그냥 이 카메라로 어떤 읽어야 하는 부분을 스캔을 해서 자 어디서부터 읽어달라라고 하면 그걸 음성으로 변환해서 읽어주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휴대용 카메라. 찍으면 거기 있는 텍스트를 말로 바꿔준다. 네. 그런데 사실 예. 그 텍스트를 읽어주거나 하는 이런 서비스는 뭐 구글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그 포털에서 많이 하고 있죠, 있어요. 있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이 제품 휴대용이라고 하는 장점과 책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도 사실 잘 안 보여서 확대하거나 서체를 키워야 되거나 이럴 경우 많잖아요. 안 그러세요? 사실 많아요. 네, 저도 사진 캡처해가지고 확대해서 보는데 그냥 이 휴대용 오르캠을 들고 그 화면을 보여주면 얘가 네. 이제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첫 화면부터 읽어달라라고 하면 처음부터 이제 쭉 읽어주고요. 가격만 읽어달라라고 하면 이제 가격 부분만 읽어주는데 네. 음성 인식으로 음성으로 명령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헤이 구글 하는 것처럼 뭐 헤이 오르캠 하면 이제 실행이 되고요. 네. 읽어달라라고 하면 이제 읽어주는 거죠. 저도 가끔 어디 가서 슈퍼마켓에서 뒤에 무슨 성분이나 가격이나 이런 거 좀 보려면 깨알 같은 글씨라서 안 보여요. 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서 확대해서. 그걸 이제 손으로 벌려서 확대해서 보는데 네. 이 기계로는 띡 찍어놓고 자 말해줘 그러면 네. 쭉 불러준다는 거죠. 네. 신통하겠네요. 손가락 정도의 크기라 뭐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마다 하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조금 더 컸으면 좋겠네요. 저는 잃어버릴까봐. 네. 예. 네. 그리고 손을 쓰지 않고 신었다 벗었다 할 수 있는 핸즈프리 운동화. 이것도 발명품이에요. 네. 이 운동화는 고 플라이 이즈라고 하는 예. 나이키 운동화예요. 나이키에서 발표한 건데요. 네. 보통 우리가 운동화를 신을 때 발로 그냥 손을 안 쓰고 네. 발로만 신었다 벗었다 할 때 되면 신발을 막 구겨지거나 뒤 꺾.
꺾거나 네. 앞코를 툭툭 치면서 신어야 음. 하거나 예. 그렇잖아요. 또는 약간 헐렁하게 신어야 하거나 예. 그런데 발에 딱 맞게 신으면서 손을 쓰지 않고도 쉽고 1, 2초 만에 벗고 신고 할 수 있는 그런 운동화인데요. 이 비결은 뒤축에 있습니다. 뒤축 한쪽 면을 다른 한쪽 발로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예. 발만 이렇게 들어 올리면 이 뒤축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위로 올라오면서 오픈되면서. 그래서 발을 쏙 넣고 쏙 빼고 하는 그런 원리로 약간 뭔가 지렛대 같은 느낌의 그런 것 부분이 숨겨져 요거 있는 운동화입니다. 사진으로 갖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운동화 안에 슬리퍼가 들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슬리퍼가 들어 있어서 슬리퍼 같은 거 하나 신고 네. 그냥 그 슬리퍼를 딱 그냥 뒤꿈치를 누르면 별도의 그 뒤꿈치가 올라오네요. 운동화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설명을 굉장히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사실 고민을 했는데 야.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예, 뒤축과 슬리퍼가 결합된 운동화입니다. 예. 네, 그리고 뷰티 분야에서는 그 로레알이 스위스 환경 혁신 기업인 기요사라고 하는 공동 그 개발한 회사와 함께 예. 워터 세이버라고 하는 제품을 개발을 했는데요. 물 절약? 네, 물 절약하는 세면대인데요. 이 세면대가 특정 목적이 있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 쓰는 세면대예요. 예. 그래서 이 보통 머리를 감을 때 샴푸, 그다음 컨디셔너 또는 뭐 트리트먼트, 보통 여성분들은 이렇게 세 가지를 주로 많이 쓰는데 예. 두 가지나 세 가지 정도를 쓰는데 이거 각각 쓸 때마다 물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로레알은 이런 샴푸나 트리트먼트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스마트 헤어 케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머리를 감을 때 샴푸, 컨디셔너, 트리트먼트 세 가지가 각각 다 물과 섞여서 시간별로 이 순서별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순서대로 그냥 이 세면기로 머리를 감으면 따로 샴푸를 하고 컨디셔너를 하고 트리트먼트를 따로따로 하지 않더라도 예. 이 세면기 꼭지를 통해서 나오는 물로 머리를 이렇게 헹구면 샴푸, 컨디셔너, 트리트먼트까지 다 같이 동시에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샴푸가 나오고 네. 잠시 후에는 물이 나오고 샴푸랑 물이 같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아. 컨디셔너가 나오고 트리트먼트가 나오면서 중간중간에 물만 필요하면 물만 필요한 순간도 있고요. 그래서 그 특정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 동안 머리만 갖다 대면 돼요. 세차장 가면 그거 있어요. 맞아요. 셀프 세차장 가면 1번 하면 물만 나와라. 네. 2번 버튼 하면 이제 샴푸도 같이 나오다가 그렇죠. 다시 거품 나오고 또 물 그러네요. 나오고. 그러네요. 셀프 세차장 가면 네. 이야. 그 원리를 머리 감는 거에 적용을 한 거예요. 실제 이렇게 하게 되면 머리를 감을 때 쓰는 물을 80%까지 절약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물이 절약되는 그 모습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실제로 확인을 할 수 있게 이제 뭔가 이 물을 절약하자라는 차원에서 개발한 헤어 케어 시스템 세면대입니다. 보니까 세면대하고 말씀하신 그 샴푸, 컨디셔너, 트리트먼트 통하고 결합되어 있네요. 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수도꼭지를 통해서 이게 이제 나와야 되는 거니까 순서대로 쭉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세면대 장사를 시작했군요. 로레알이. 샤워기도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샤워기에 네, 그럼 비누랑 이렇게 같이 나오면서 세차 당하는 느낌일 것 같아서. 물이 많이 절약되는 모양이군요. 이게 이렇게 하면. 네, 80%라고 하는데 뭐 80%까지는 아니더라도 절약이 예. 되긴 하겠죠. 예전 같으면 그냥 물 쓰고 마지 물이 몇 푼 한다고 이거 세면대를 바꿔 하겠으나 네. 요즘의 트렌드는 그게 아니죠. 미래를 생각해야죠. 그렇죠. 결국은 비용이 좀 더 든다 하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또 어떤 게 있어요? 이번에는 안경에 끼워서 사용할 수 있는 이어폰인데요. 사실 이어폰이라기보다는 오디오라고 이제 명칭을 했습니다. 어태처블 오디오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그러니까 네. 어딘가에 부착해서 쓸 수 있는 오디오인데 보통 우리가 이어폰이라고 하는 거는 귀에다가 꽂아서 쓰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엄밀히 말하면 사실 이어폰은 아니고 안경 다리에다가 양쪽에 안경 다리에다가 각각 끼우는 거예요. 조그만 이어폰처럼 생긴 오디오를 예. 직사각형의 오디오를 끼워서 사용을 하게 되면 보통 안경을 끼거나 또는 뭐 이 이어폰을 꼈을 때 귀가 아픈 분들 그리고 오래 착용을 하기에 좀 불편하거나 외부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이어폰을 끼고 있으면 외부 소리를 못 들어서 사고에 좀 노출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안경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또는 선글라스나 이런 거에서 부착해서 사용하는 그런 이어폰입니다. 그래서 보통 안경을 늘 상시 착용하는 분들은 예. 안경도 쓰고 이어폰도 쓰고 하면 너무 불편한데 네. 그냥 안경 다리에 연결해서 쓰면 된다.
뭐 이런 거겠죠? 여기는 그럼 음원 소스도 같이 들어있는 건가요? 아니요, 스마트폰이랑 연결해서 오로지 그러니까 이어폰 기능, 무선 이어폰 기능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음. 마이크 기능은 있어서 전화가 예. 오게 되면 이제 전화를 받거나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런 하려면 기능이 좀 있습니다. 무선은 귀마개처럼 귀 안에다가 그냥 집어넣는데 인이어로 네, 이 녀석은 안경다리에 그냥 붙어 있다. 그렇죠. 따로 뭐 끼울 것도 없고 네, 뭐 들으려면 주변 사람들도 같이 들리는 같이 들을 수도 있겠죠. 네,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뭐 선글라스, 안경, 뭐 상시적으로 착용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그렇군요. 잊어버릴 또 염려도 없고요. 이어폰 하나 음. 떨어뜨리면 분실할 수도 있는데 안경다리 꽂아놓으니까 뭐 이건 그런- 아주 편할 것 같은데 네. 같이 듣는 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그 스마트폰 매니아가 있는데 재미있는 다른 다양한 브랜드 쓰는 게 취미라서 이것저것 사서 쓰다가 최근에 만나서 들은 얘기가 네,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성능도 마음에 들고 해서 딱 했는데 네. 딱 하나 단점이 가격? 아니요 가격이야 뭐 네. 불문하고 사는 친구니까 네, 그랬는데 그 상대방의 목소리 그게 좀 너무 크게 들려서 그렇다고 스피커폰으로 한 것도 아닌데 주변에 가까이 있는 분들은 다 들린다는 거예요 항상. 네, 네. 줄일 방법도 없고 이거 설계를 누가 했는지 그러면서 이건 도저히 못 쓰겠다고.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네, 아무튼 그러나 뭐 별도의 이어폰을 따로 하지 않고 항상 안경에 달려 있는 건 너무 편하네요. 예. 어떤 게 또 있습니까? 이번에는 파스타인데요. 이 파스타가 사실 요리 분야야말로 창의성이 매우 요구되는 분야잖아요. 그런데 파스타 요리는 아주 다양하게 연구되고 개발되고 있는데 면의 모양이나 면을 개발하는 연구에는 그렇게 뭐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아마 그래서 이 파스타가 좀 선정이 된 것 같은데요. 파스타 면이에요. 네, 파스타 면인데 길쭉한 뭐 그런 국수 같은 게 아니네요. 네, 약간 곱창처럼 보이기도 하고 제 눈에는. 예, 틀니처럼 생기기도 하고 네, 마우스피스처럼. 실제 이 파스타 면 이름이 가스카텔리라고 하는 그 이태리어인데요. 예. 이 가스카텔리라고 하는 뜻이 폭포라는 뜻이래요. 폭포. 그러니까 폭포 모양을 한 그 폭포가 떨어질 때에 그런 그 물줄기 모양을 한 그런 면인데요. 예. 왜 이렇게 개발을 했냐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반관 구조로 어떻게 보면 약간 귀 모양처럼 보이기도 해요. 아무튼 쭈글쭈글해요. 쭈글쭈글하고 홈이 있는데 예. 이 파스타를 요리를 하다 보면 소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이 소스를 파스타 면이 머금을 수가 있고 이 음. 굴곡이 있는 면에 모두 파스타 소스가 잘 묻어나고 아하. 씹었을 때 사람의 치아랑 가장 잘 닿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 굉장히 과학적으로 개발을 했다고 오. 하거든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네. 음. 그래서 이 파스타 면이 요리는 많이 연구가 됐는데 면 자체에서 새로운 연구로 뭔가 상징적인 어떤 그런 그 시도를 보여줬다라는 면에서 이 가스카텔리가 이 음식 분야에 선정이 됐습니다. 발명품 가스카텔리. 네. 등이 굽은 새우 같은 송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겼어요. 먹고 싶지 않은데 송충이니까. 음식 네. 분야의 발명품들이 좀 있군요. 네, 식물성 참치가 또 선정이 됐는데요. 예. 이 식물성 참치 중에서 쿨레아나라고 하는 이 참치는 누룩이랑 해조류, 무, 대나무, 감자가 주성분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식물성으로 만들어졌는데 기존의 참치와 비슷한 수준의 어떤 철분이나 비타민, 뭐 오메가3, 지방산 이런 것들을 다 함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장점은 네. 요즘 그 참치에는 미세 플라스틱이나 수은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그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실제 그 참치를 먹는 것보다 식물성 참치가 건강에 훨씬 더 좋다. 인공 참치. 네. 그래서 미국에는 이미 여러 레스토랑에서 이 쿨레아나가 이미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야. 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들어가는 참치가 대부분 이 쿨레아나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감자랑 무랑 뭐 이런 거 섞어서 어떻게 참치를 만들어요? 맛도 비슷하대요? 영양도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봤을 때는 구분을 잘 못한대요. 아, 진짜 참치 맛 나요? 참치맛 난다고 합니다. 향도. 와. 네. 예. 그런가 그리고요. 하면 예. 이번에는 조금 좀 특이한 자동 충전 도로 일렉트레온이라고 하는 예. 일종의 아스팔트인데요. 이 아스팔트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가 주행하는 것만으로 이 길에서 주행하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전기가 충전되도록 설계한. 달리면서 무선 충전. 네. 오. 그래서 아스팔트 아래에
구리 코일을 깔아서 예. 전력망에서 도로 인프라로 에너지를 전송을 하고요. 네. 여기에 접근하는 차량과 통신 이런 것들도 다 관리를 할 수 있고 차량 바닥에 수신기를 설치해서 주행 중에서 엔진과 배터리에 직접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든 건데요. 이 시스템은 이 고속도로는 다 클라우드로 모든 것들을 뭐 차량의 통신량이나 이런 것들도 다 관리를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일종의 스마트 도로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근데 뭐 만들면 만들겠으나 도로가 충전이 되도록 만들면 그 긴 도로를 또 비싸서 못 쓰지 않아요? 실제로도 쓰기도 해요. 실제로 이스라엘 회사가 개발한 건데요. 예. 두바이에 있는 한 고속도로에 이게 지금 이제 사용되고 있대요.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보면 예. 자동차의 배터리 크기를 줄일 수가 있고 또 그렇겠네요. 충전으로 인해 허비하는 시간도 줄일 수가 있고요. 뭐 배터리 성능이나 충전소를 만들어야 되거나 이런 그 부차적인 것들을 다 줄일 수 있지 않냐. 이걸 도로에서 이제 활용을 하게 하자. 그럼 차량도 24시간 충전한 시간을 별도 수 필요 있고. 없으니까 어. 공유할 수 있지 않냐. 이게 빨리 충전만 되면 도로 전체를 다 이렇게 안 하고 네, 경부고속도로에 어디부터 어디 구간만 해놓으면 거기 지나가는 동안에는 다 그렇죠. 충전이 될 테니까 그렇죠. 가득 충전 안 해도 다시 돌아올 때 조금 더 충전하시면 맞아요. 되고 네, 완충 원하시면 집에 가서 하시고. 네. 오. 사람도 좀 충전이 같이 되면 좋겠다는. 네. 피곤할 때. 너무 좋습니다. 로그인디 조영용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